이혼한 여자가 물류센터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현관문 아래로 들어온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 사랑하는 딸 미영에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니요. 이혼 후 딸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며 시장 반찬 가게에서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고 다시 사회에 나아가기까지. 그녀의 삶은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전화 한 통.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와의 재회,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 한 여자의 눈물겨운 재기 스토리, 지금 당신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럼 그녀의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서 있었던 그 순간이요. 우리 작은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냉장고가 내는 윙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벽은 옅은 베이지색이었고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 소리마저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가슴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이라고 해요. 43이고 작은 한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밥이나 주문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단 하나, 바로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단어로 끝나버렸거든요. 배신이요. 제가 들고 있던 얇은 마닐라 폴더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엔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그 빈칸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혼하던 날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살랑이던 흰 웨딩드레스,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그 약속 정말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요. 우리는 진심이었을까요? 복도 한켠 탁자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 옆에는 꽃이 없는 빈 꽃병이 놓여 있었고요. 지난주에 사왔던 백합은 이미 시들고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우리 관계처럼요. 아무리 애써도 다시 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은 전날 밤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했거든요. 다른 여자에게서 온 보고 싶어라는 한 문장과 보고 싶지 않았던 사진 한 장.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믿을 수 없고 화가 났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제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핑계를 댔습니다.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걸음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제 딸 지안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지안이는 아직 5살밖에 안 됐고 거짓과 비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아이였어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어요. 지안아, 일어나자. 오늘은 외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야. 눈을 비비며 깨어난 지안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딸기향이 나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저는 그 아이의 따뜻함으로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었어요. 전날 밤에 미리 챙겨뒀던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옷 몇 벌, 지안이 가장 좋아하는 토끼 인형, 그리고 낡은 제 슬리퍼까지. 그리 대단한 짐은 아니었죠. 다만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아파트 문을 조용히 닫았고 자물쇠가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장을 덮고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밖은 봄바람이 불어와 시원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우리 둘 주위로 춤을 추었죠. 분명 아름다운 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슬픔과 희망 사이를 오갔어요. 지안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아이의 미소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왜 집을 떠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걸요. 어떻게든 이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안이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하나하나가 제게 말해주는 듯 했어요.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삶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계획하지도 못했던 삶이지만 저는 이 삶을 사랑과 용기로 채워나가고 싶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지안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든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면서 작은 거실 바닥에 줄무늬처럼 빛을 그려냈어요. 저는 지안이의 유치원 교복을 개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병원에 있는 언니, 은지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엄마가 쓰러지셨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옷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교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급하게 열쇠를 챙겼어요. 금방 갈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안이가 고개를 들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괜찮아?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응, 괜찮아. 그냥 좀 쉬셔야 한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소독약 냄새와 꽃 향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안이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었죠. 안내데스크 앞에 도착하니 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언니는 조용히 저희를 데리고 엄마가 계신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하고 숨결은 얕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예전처럼 반짝이던 눈은 감겨 있었어요. 저는 목이 콱 막힌 채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지안이가 할머니 손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빨리 나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차트를 들고 계셨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김미영 씨, 어머님 쓰러지신 뒤로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가셨어요. 3년 전 완치되셨던 암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뼈로 전이됐어요. 그 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암전이 뼈머리가 핑 돌았어요.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꼭 감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물었어요. 희망은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시선을 떨구셨어요. 치료는 시도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차올랐어요. 엄마의 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던 강하고 분주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말라 있었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요리를 가르쳐주던 그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활짝 웃던 엄마가 지금은 고요히 누워 계신 걸 보며 저는 목에 걸린 울음을 억지로 삼키고 손을 꼭 잡았어요. 지안이도 코를 훌쩍이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울어도 괜찮아. 지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병실 침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안이는 무지개 아래 저희 가족을 그린 그림을 완성했어요. 저는 그 그림을 엄마 머리맡벽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언니와 저는 돌아가며 엄마 손을 잡고 좋아하시던 시를 읽어드렸어요. 모니터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덜컥했죠. 밤이 되자 저는 복도로 나와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병원 천장에 박혀있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처럼 이제는 엄마의 마지막 날들도 지켜야 한다고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지 언니가 있었고
지안이의 순수한 미소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내일부터는 일을 하면서 아이 등하원도 챙기고 병문안도 다녀야겠죠. 힘들겠지만 엄마가 예전에 저를 업고 다니던 것처럼 저도 이 무게를 견뎌낼 방법을 배워야 해요. 조용한 복도에서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와 함께 싸우겠다고요. 왜냐하면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용기를 찾는 곳이니까요. 엄마의 병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전 거실만 한 크기의 방이었고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어요. 창문도 하나뿐이었고 그 창 너머로는 좁은 골목만 보였죠. 밤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와 얇은 벽 너머 이웃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공간은 이제 우리 집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지안이 잠을 깰까봐 조심조심 걸었어요. 맨발로 디딘 바닥은 차가웠고요. 작은 전기 포트를 켜서 물을 끓이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부엌 선반에 기대어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창밖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그 잠깐의 고요한 순간이 하루를 시작할 힘이 되어줬어요. 6시 반쯤 되면 조심스럽게 지안이를 깨웠어요.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야. 졸린 눈으로 일어난 지안이는 하품을 하며 침대에서 내려왔고 저는 아이에게 유니폼을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따아줬어요. 아직은 작고 졸린 모습이었지만 식탁 위 도시락을 본 지안이의 눈동자는 반짝였어요. 오늘도 김밥과 과일을 싸줬죠. 지안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7시가 되면 우린 집을 나섰어요. 저는 지안이를 한 팔에 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햇살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패딩을 입은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이 우리를 지나쳤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금 아려왔어요. 저 사람들은 시간도 여유도 더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도 지안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을 때면 제가 왜 이렇게 애쓰는지 다시 떠오르곤 했어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면 바로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천장에서 매달린 붉은 등불이 특징인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와 생선 굽는 냄새가 반겨졌죠. 주방에서는 박 사장님이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앞치마를 건네며 말하셨어요. 미영 씨, 오늘 일손 부족하니까 늦게까지 좀 부탁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당연히 괜찮아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손님들 서빙하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무거운 쟁반을 들고 물잔을 채우고 허리 아파도 웃으며 일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양복 입은 직장인들로 식당이 북적였죠. 그 사람들은 회의나 마감 얘기를 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엄마의 다음 병원 예약, 이번 달 약가, 병원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걱정뿐이었죠. 점심 장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쭈글쭈글해졌고 잠시 눈을 감고 선반에 기대어 숨을 돌렸어요. 그때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딸을 데려오셨나 봐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후 5시가 되면 퇴근 도장을 찍고 지안이를 데리러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문 앞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다리던 아이가 엄마 하고 외쳤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지안이는 미술 시간에 그렸다는 그림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세 식구가 손을 잡고 무지개 아래에 있는 그림이었대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흰밥, 고등어 구이, 그리고 김치. 창가에 앉아 도로에 켜지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지안이는 밥을 금방 해치우고 우리는 내일 쓸 도시락을 다시 챙겼어요. 그리고 침대에 나란히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줬죠. 지안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점점 잠에 들었어요. 저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사랑해, 지안아.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오늘 쓴 버스비, 전기요금, 엄마 약값까지 하나하나 적어 넣었어요. 눈이 따끔했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더 오래 일하고 더 신중히 계산할수록 조금씩이라도 안정된 삶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어요. 밤이 깊고 나서야 전등을 끄고 얇은 매트리스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또 내일을 떠올렸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고 긴 하루를 버텨야겠죠. 하지만 벽에 붙은 무지개 그림을 떠올리면 희망이 생겼어요. 금이 간 벽이 있는 이 작은 방일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저는 재래시장 골목에서 자라났어요. 매일 아침이면 채소 가게 아저씨들의 외침 소리와 따끈한 떡 냄새가 눈을 뜨기도 전에 집안 가득 퍼졌죠.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고 외할머니는 바로 옆에서 떡을 팔고 계셨어요. 제가 10살쯤 됐을 땐 벌써 설거지를 도우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접고 수줍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았어요. 그런 이른 아침의 반복이 저에게 부지런함과 긴장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땐 기대와 걱정이 함께 밀려왔어요. 시장 골목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잠시라도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모닝듀라는 카페에 지원했어요. 연한 초록색 벽과 나무 테이블, 그리고 큰 창문이 거리로 이어진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얀 앞치마를 받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죠.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에스프레소 머신에 물과 원두를 채웠어요. 카페 매니저 이지연 씨는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우유 거품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쉬익 하는 소리가 나면 다 된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단순한 하트 모양 라떼 아트를 따라 그리다 팔이 뻐근했지만 하나하나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손님이 원하는 음료를 기억하고 항상 웃으며 응대하고 계산대 주변을 반짝이게 유지하는 일까지. 저는 그 작은 일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제가 만든 커피 한 잔으로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랐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였어요. 한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우산을 털고 주변을 둘러보며 몸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수건을 건네며 물었어요. 따뜻한 음료 드릴까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라떼 한 잔이요. 제가 우유를 붓고 있을 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길 건너 서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이후로 그는 매일 퇴근 후에 카페에 들렀고 항상 같은 라떼를 주문하며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죠. 가끔은 냅킨 위에 책 표지 그림이나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놓고 가기도 했어요. 우리는 날씨 이야기부터 좋아하는 책, 동네 맛집까지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으려던 참에 준호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안에는 커피콩 모양의 쿠키 2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하나를 베어 물었고 달콤하고 따뜻한 그 맛이 마치 준호 씨가 곁에 있을 때 느끼던 그 감정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걷던 밤길, 조용한 웃음소리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준호 씨를 엄마에게 소개했을 땐 엄마도 그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생일날 그는 작은 케이크와 함께 말했어요. 앞으로 너랑 생일을 많이 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케이크 위 크림처럼 가득 차올랐어요. 1년쯤 지나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한강 근처의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람에 살랑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빛보다 더 빛나던 준호 씨의 눈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서약을 나누고 그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정말 하늘을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커피 냄새로 눈을 떴고 저녁이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행복이라고요. 준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정말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어떤 건지, 또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처음 알게 됐죠. 사랑은 때로는 따뜻한 라떼처럼 조용히, 은은하게 스며드는 거라는 것도요. 물론, 그 따뜻함이 얼마나 빨리 식어버릴 수 있는지도 그땐 몰랐어요. 그래도 그 순간들만큼은 진심이었고, 지금 돌이켜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서 빛나고 있어요. 처음엔 금이 간 줄도 몰랐어요. 한동안은 모든 게 평범하게 느껴졌거든요. 준호 씨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지안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아침을 차리고 그는 도시락을 싸고 밥상 앞에서 따뜻한 밥그릇 사이로 서로 미소를 나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소가 어색해졌고 아침 풍경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집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안에 들어서자 불빛은 희미했고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준호 씨? 하고 불러봤지만 제 목소리는 텅 빈 거실의 메아리처럼 퍼졌을 뿐이었어요. 심장이 쿵쾅대는 걸 느끼며 침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제가 아끼던 담요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저는 준호 씨 옆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걸까? 누구랑 있었을까? 천장을 바라보니 그림자가 마치 유령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집안의 작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숨기고 있던 비밀처럼 들렸어요. 그를 깨워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카페 창가에 서서 준호 씨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을 흔든 뒤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어깨는 굳어 있었고 걸음은 불안했어요. 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준호 씨 생각뿐이었어요.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가 부엌 카운터에 충전 중이던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나간 거예요. 손이 떨렸지만 결국 잠금을 풀었어요. 낯선 이름이 있는 메시지 목록 속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늘 밤 시간 돼.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어떤 여자의 손이 준호 씨 팔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라 화면이 흐릿해졌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다그쳤어요. 이 여자 누구예요? 핸드폰을 들고 증거처럼 내밀었죠. 그는 멈춰 선 채 눈이 커졌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이미 다 봤잖아요. 그의 눈빛 속 죄책감도 주저앉은 어깨도 우리 관계의 끝도요. 우리는 어두운 부엌에서 말싸움을 했어요. 목소리는 오르락 내리락 했고 감정은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다 계단 위에서 지안이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안아, 방에 들어가 있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 쪽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작은 등을 보며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집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준호 씨는 침실을 썼어요. 필요한 말 외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전기요금 냈어요? 오늘 밤에 차 좀 써야 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벽돌처럼 쌓여갔어요. 예전의 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차가운 침묵만 남았어요. 어느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어요. 제 옷 몇 벌, 지안이의 토끼 인형, 그리고 예전에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 몇 장이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쪽지를 남겼어요.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는 끝이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자유를 향한 길이었어요. 지안이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살던 건물은 조용히 서 있었고 창문은 어두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저는 안녕이라고 속삭였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결혼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천천히 치유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이력서를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회사에 지원했는지 이제는 세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죠. 어떤 날은 10군데, 어떤 날은 5군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점심시간 틈틈이, 심지어 지안이가 잠든 밤에도 계속해서 이력서를 썼어요. 하나하나가 작은 희망 같았어요. 이번에는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 바랐죠. 아침에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침은 조용했어요. 아니면 스팸 전화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조만간 좋은 전화 한 통 올 거야. 그리고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빨래를 개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뛰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미영 씨 맞으시죠? 저희는 한빛물류 인사팀입니다. 지원서 잘 받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가능하실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눈을 감은 채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는데 그게 곧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면접이 잡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일 괜찮은 옷을 침대 위에 펼쳐놨어요. 감색 블라우스, 검정 치마, 그리고 편안한 굽 낮은 구두. 하나하나 다림질하면서 구김 하나 없이 정리했어요.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도 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왜 이 일을 원하시나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제 모습이 거울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다음 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간단히 밥에 김치만 먹고 지안이에게 입을 맞췄어요. 엄마 화이팅이에요. 하고 외치던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몰라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속이 계속 울렁거렸어요. 창밖을 보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게 주인들이 앞을 쓸고 있고 택배차가 오가고 직장인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그 가방이 저를 붙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빛물류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에 비친 햇살이 눈부셨고 건물은 높고 반듯했어요. 로비 안은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저는 데스크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면접 보러 왔어요. 안내하던 직원이 미소 지으며 출입증을 건네주셨어요. 회의실 B로 가주세요. 복도에 들어서니 의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몇 명의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 너 맞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시장 골목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 윤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 만났어요. 윤진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윤진이는 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나 여기서 일해. 인사팀이야. 내 이력서 보고 혹시 너 아닐까 했는데 진짜네. 너 면접 오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 목이 살짝 메였어요. 이런 곳에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짧게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나눴어요. 윤진이는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이혼 후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전했어요. 윤진이의 존재는 차가운 복도 속에서 따스한 햇살 같았어요. 넌 잘할 거야. 그냥 너답게 해. 그렇게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미영 씨? 윤진이는 엄지를 들어 보이며 조용히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잘하고 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긴 테이블 뒤에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해 주시고 저도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은 쿵쾅대고 있었지만 윤진이가 해준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또박또박 제 이야기를 했어요. 고객 응대 경험, 책임감 있게 일해온 자세, 그리고 무엇이든 배우려는 마음가짐까지요. 그리고 팀 분위기와 회사의 목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면접관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가끔 미소도 지어주셨어요. 20분쯤 지나자 면접을 주도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씨. 곧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복도에는 윤진이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하고 묻길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윤진이를 다시 만난 건 진짜 큰 위로였어요. 결과가 어찌 되든 저는 오늘 정말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인생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작은 기적을 안겨주기도 하죠. 북적이는 복도 한가운데서 오래전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 현관문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종이는 약간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체는 낯익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미영에게. 문을 닫고 조용히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지안이는 학교에 가 있고 창밖에선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엔 편지와 함께 제가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남자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 마음을 열린 가슴으로 들어주길 바란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너를 떠난 것을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아왔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분명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일을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났는데 가족과 연락이 끊긴 거였어요. 어떤 오해가 생겨서 우리가 이사를 갔다고 잘못 생각하셨대요. 저는 눈물이 나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첫걸음마도 첫말도 매년 생일도 함께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동안 설명조차 못한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주소가 있었고 시간이 된다면 꼭 만나러 와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화가 났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는지, 마음속에 텅 빈 자리를 안고 살아야 했는지. 그런데 그 화 뒤엔 스스로도 몰랐던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눌러두고 살아서 제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거죠. 일어나서 좁은 방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가야 할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겁도 났어요. 그때 지안이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에게도 가족의 뿌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둘의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은지 언니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넌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지안이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지안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할아버지 댁에 가요? 저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셨어. 널 보고 싶으시대. 지안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가 근처 작은 공원이었어요. 벚꽃나무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어요.
사진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눈.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걸어갔어요. 지안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제 입에서 아주 작게 나왔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 발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리셨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그 품에 안겼어요. 어깨 위로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를 구하려고 떠났던 이야기, 편지를 보냈지만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를 잊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까지요. 저도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게 얼마나 허전했는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지안이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러다 슬그머니 할아버지 무릎 위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하고 작게 부르는데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피었어요. 그리고 지안이를 꼭 안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의 눈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가볍게 내리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그래서 공원 정자 밑으로 자리를 옮겼고 제가 싸온 간단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공기엔 젖은 풀냄새와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요. 물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겠죠. 신뢰를 쌓아가야 하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온전해졌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안이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리던 하늘 사이로 파란 빛이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어두운 과거라도 미래는 다시 밝아질 수 있다고요. 그날 아침, 저는 우리 작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하길래 확인해보니 화면에 한빛물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받으니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미영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물류팀에서 근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눈물이 고이는 걸 참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해낸 거예요. 오랜 시간의 고생 끝에 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그 주말, 저는 지안이와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부엌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창문을 통해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대박이에요. 지안이는 의자에서 통통 튀듯 기뻐했어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제 손등을 토닥이셨어요. 잘했다, 미영아. 내가 이룬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바람은 살짝 서늘했어요. 면접 때 입었던 감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정성스럽게 입었어요. 점심 도시락으로는 밥, 김치, 그리고 고등어 구이를 챙겼고 보리차도 텀블러에 담았어요.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출근하는 걸 꼭 보고 싶다 하시면서요. 아버지의 오래된 승용차에 함께 올라탔고 차 시동 소리가 포근하게 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강한 아이야, 미영아. 잘할 수 있어. 버스가 떠나는 걸 손을 흔들며 바라보았고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한빛물류는 큰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 안은 광택나는 바닥과 신선한 페인트 냄새로 가득했어요. 보안데스크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물류팀이라고 쓰인 팻말이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노크한 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를 반겨주신 분은 최 팀장님이셨어요. 힘있게 악수를 하시며 어서 오세요, 김미영 씨. 팀을 소개해드릴게요. 하셨어요.
그 덕분에 다시 만난 윤진이도 있었고, 인사팀에서 함께 일하게 된 여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엔 많이 떨렸지만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첫 업무는 간단했어요. 들어온 주문을 확인하고 송장 라벨을 출력하는 일이었죠. 윤진이가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따라했고 첫 번째 라벨을 정확히 출력했을 때 윤진이가 엄지를 들어 보여줬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전 동안 저는 박스를 포장하고 테이핑을 하고 팔레트에 차곡차곡 싸는 일을 배웠어요. 창고는 약간 서늘했고 종이박스 냄새가 은은히 났어요. 이런 육체적인 일은 익숙했어요. 예전에 시장에서 엄마를 도우며 용기 접고 쟁반 쌌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물건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은 저와 잘 맞았고 팀장님도 알아보셨어요. 이런 일에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 말을 듣고 참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휴게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다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누군가가 보여준 웃긴 영상을 보며 한참 웃기도 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가 어딘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땐 아버지가 문 앞에서 따끈한 국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물으시길래 저는 지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고 그날 밤엔 엄마에게 병원으로 전화했어요. 오늘 어때요? 하고 묻자 엄마는 조금 피곤한 듯하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좀 괜찮아. 아버지는 주말에 엄마를 집에 모셔오자고 하셨고 엄마도 기쁘게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 주말 우리는 모두 아버지 차에 탔어요. 앞자리에 엄마, 뒷자리엔 토끼 인형을 껴안은 지안이, 운전은 제가 했어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으로 향했어요. 분홍빛 눈처럼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우리는 강가를 따라 걸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팔에 기대셨고 지안이는 꽃잎을 쫓으며 웃으며 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실감했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던 그날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는 상실도, 병도, 두려움도 함께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다시 찾았어요. 딸과 엄마,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직장과 삶의 자리까지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풍경을 보며 제 마음엔 잔잔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고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인생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